소고대인들이 무역에 있어서 그 뛰어난 그 재능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소고대인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입에는 꿀을 발라주고 손에는 악교를 발라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교는 풀이죠, 풀. 입에 꿀을 왜 발라줬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고대 세계 최대의 접경도시 시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정일교라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경기대 사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 전공은 중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사 중에서도 중국 송나라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주제하고 제 전공하고는 이렇게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중국에서 한 12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유학하는 동안 서안을 3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그 다음에 2010년, 그리고 최근이죠. 2017년에 이렇게 3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강의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대부분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 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사의 도시 서안, 그렇죠? 시안이라고 했는데 뭐 시안, 중국어 발음으로 시안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서안, 한자 발음은 서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도시 서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5대 고대 수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도시 서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우리가 이제 비단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서문명 교류의 중심이 되는 실크로드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봤을 때는 서안이 실크로드의 종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안이 실크로드의 기점, 출발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을 얘기할 때 실크로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실크로드와 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크로드 교역과 동서문화 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중인 문물 교류와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그래서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출발점이 서안인데 이 서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게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서안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까지 전파되게 되면서 당나라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이런 그 문화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안은 고대 시기에는 뭐 장안, 호경, 함양 이런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 이제 명나라면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기 그때 이제 서안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중국의 서북변을 편안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서 서안이라고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섬서성의 성해인데요. 성해는 그 성의 수도죠. 네, 그래서 가장 중심지에서 서안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평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원이죠. 중국을 나타낼 때 중원지역, 황하강을 끼고 있는 그 중원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크로드의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안은 중국 역대 왕조들 중에서 13개 왕조의 수도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왕조들이 있고요. 중국 4대 고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풍호도성이라든지 아방궁은 다들 아시죠? 그렇죠? 아방궁, 진시황의 아방궁, 그 다음에 한나라 때의 미양궁, 그 다음에 병마용갱 다들 아실 겁니다. 병마용갱,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여기 장락궁, 그다음에 뭐 대흥성, 대명궁 이런 궁궐들도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을 또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서안은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 대도시입니다. 성이 아니라 그냥 도시 하나가 1000만입니다. 도시 하나가 1000만. 뭐 인구가 뭐 지금 14억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섬서성의 부성급 도시고요. 그 다음에 서안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이 한족을 포함하면 56개의 소수민족인데 이 서안 지역에 53개의 소수민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안을 가시게 되면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는 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슬람을 믿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회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체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이 회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유학할 때 이 회족 식당 이런 데도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뭐 소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또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중국 여행 가시면 이 회족 식당들이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청진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청자가 풀 청자입니다. 간판이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라면, 면 종류, 뭐 볶음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해외여행 가시게 되면 서안 이쪽에 서안은 북경이나 상해처럼 그 문화유적이라든지 관람할 게 많기 때문에 패키지가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서안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면 종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1개 구인데요. 11개 구를 이렇게 지도로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미양국이라든지 대안탑이 있는 안탑구, 그 다음에 장안구. 그래서 장안구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안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처음이 주나라 때입니다. 주나라 때. 이때는 호경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서안시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서안시를 일부를 포함하고 그 외곽 지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 때 다들 아시죠? 진시황 때, 진시황 때 이제 함양이라고 그렇게 명칭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진나라 때 함양,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아방궁이나 진시황릉 같은 게 서안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도 서안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안 시기부터는 쭉 이제 장안으로 이렇게 명칭이 불려지다가 수나라 때, 수나라 다들 아시죠? 수나라는 이제 고구려 전쟁, 요새는 그전에는 고수전쟁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가 고중전쟁이라고 또 그렇게 이제 바꿔서 부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대응이라는 명칭, 그다음 다시 당나라 때 이렇게 장안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의 전성기는 당나라 때가 서안의 전성기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문화유산, 그렇죠? 세계문화유산이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뭐 병마용, 그 다음에 대안탑, 소안탑, 대명궁, 미양궁, 진시황릉, 여산, 하청지 뭐 이런 것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서안 성벽입니다. 서양 성벽은 명나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나라 때 쭉 당나라 때까지 장안으로 불렸다가 명나라 때 서안 성벽으로 서안으로 명칭이 되게 되는데 서안 성벽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저기를 성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성 위에 올라가면 왕복 3차선 도로 그 정도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시면 저도 처음 갔을 때 여기 또 올라가려면 성벽 올라가는 입장료를 따로 내야 돼요. 성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또 따로 내야 되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 보면 성곽을 관람할 수 있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짜는 아니고요. 다 이렇게 돈을 내고 타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요게 그 해자입니다. 해자. 그러니까 성벽을 방어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죠. 적들이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서양의 유럽의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성이 있고 문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개울이 하나 있고 성문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답니다. 그래서 성벽을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이자 첫 이렇게 방어선으로서 이게 폭도 이것도 굉장히 넓고요.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병마용갱인데요. 병마용갱이 1호갱, 2호갱, 3호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1호갱, 2호갱까지만 봤고요. 나중에 이제 3호갱이 이렇게 이제 개방이 됐는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 무너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다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색깔이 없는데 원래 채색이 돼 있던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발굴이 되게 되면서 산소와 만나면서 이제 그 채색이 다 없어지는, 없어져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키가 160에서 170, 그 정도, 한 1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정말 대단하구나. 기원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이나 얼굴 표정이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일이 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휘부라든지 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중국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1호갱, 2호갱, 3호갱을 왜 따로따로 개방을 하냐. 관람객 입장에서 한 번에 개방해서 한 번에 가서 보고 오면 좋은데, 그랬더니 제 친한 중국 친구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개방하면 한 번밖에 안 왔다 가는데 이게 세 번에 나눠서 개방을 하면 세 번씩 왔다 간다. 그래서 관광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입장료가 비쌉니다. 그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런 유적지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유적지나 이런 데 입장료가 별로 안 비싸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 돈으로 100위안, 100원. 우리나라 돈 따지면 17,000원. 비싼 경우는 2만원, 3만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입장료가 폭등하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대안탑입니다. 대안탑. 서안 시내, 아까 나왔던 성벽 안에 있는 건데요. 대안탑, 이 탑을 이제 대안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동상이 하나 있죠, 동상. 네,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상이 누구냐 하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 법사입니다. 현장. 이제 법명은 현장인데요. 당나라 때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 현장이 이따가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도로 구역 활동, 구법 활동, 인도로 이제 불교를 배우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 대안탑에서 불경을, 인도어로 된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경사업, 불경을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했던 곳이 이 대안탑, 대안탑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시면 현장에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환탑인데요. 대안탑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탑이 훨씬 더 커서 대안탑, 요거는 작아서 소환탑,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명궁인데요. 이게 높은 데서 찍어야 되는데 높은 데서 찍을 기술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고요. 복원은 다 해놨습니다. 복원은 다 해놨고 나중에 서안 가시면 잘 이렇게 복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양궁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나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라 때 이렇게 터입니다. 그래서 터는 발굴이 됐는데 아직 복원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만 이렇게 복원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양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시황릉 다들 아실 겁니다. 진시황릉.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게 있고 우리나라 관념으로 봤을 때 무덤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는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런 황릉이죠. 황릉들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있고, 진시황릉은 아직 발굴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은. 그래서 그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서 먹었던 약이 은이었습니다. 은. 그래서 이 진시황릉 무덤 안에 은으로 호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진시황릉 주변에 이 은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기준치보다 몇백 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에 은이 이렇게 강처럼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발굴은 안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직 이 발굴해서 이게 파괴가 안 되고 보존할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복원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도굴이 다 됐을 것 같습니다. 진시황릉이라 딱 있고 누가 봐도 황릉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황릉 위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내부는 아직 발굴 작업도 안 했고 개방도 안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화청지, 양귀비죠. 양귀비가 목욕을 했던 이런 장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게 되면 양귀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조그맣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멘트로 다 발라놨어요. 시멘트로 다 발라놨는데 왜 발라놨냐면 양귀비 때문에 당나라가 이제 그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묘를 자꾸 훼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귀비의 묘를 그러면 안 되는데 시멘트를 그냥 다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훼손을 못하게. 그래서 양귀비 관련해서 이렇게 또 화청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안의 음식인데요. 문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삐양삐양면이라고 써요. 삐양삐양면 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양포막, 그 다음에 이슬람 음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요게 삐양이라는 한자입니다. 한자. 삐양이라는 한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한자예요. 중국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삐양삐양이라고 하는데 이 삐양이라는 자가 획수가 굉장히 한자 중에 획수가 가장 많은 그런 한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발음이 없어요. 발음이 없어서 중국어 발음 삐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은 우리가 요새 많이 유행하는 마라면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뭐 그닥 뭐 이렇게 특별한 맛이다 그런 것보다는 요 한자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2002년도에 갔을 때 이게 없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안 가시면 아마 가이드들이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되는 거라고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우양포막입니다. 우양포막인데 이게 가장 서안을 대표하는 음식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빙이 있습니다. 빙. 그래서 딱딱한 빙이 먼저 나와요. 그럼 요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릇에다가 최대한 잘게 쪼개서 담아 놓으면 종업원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소고기 국물, 양고기 국물을 여기다 부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 빙이 딱딱한 게 이제 불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완성된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완성된 거는. 그래서 양고기는 양 누린내가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고기로 드시는 게 드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뭐 지인분들이나 서안 가면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구경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2세기부터 5세기 유라시아의 주요 교역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안이고요. 여기가 장안, 낙양, 그 다음에 무의, 장액, 주역, 도낭이 있는데 도낭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도낭 석굴, 중국 3대 석굴 중에 하나인 도낭 석굴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호천축 국전도 여기서 발견이 돼서 아마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하서사군이라고 해서 도낭을 벗어나면 이제 중국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이제 사막 지역과 실크로드 지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안, 서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크로드의 서쪽에 봤을 땐 종점, 동쪽에서 봤을 땐 출발점이 되고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중동, 그다음에 유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기착점이 아닌 종점과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동서문화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서안입니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정법사죠. 현장이
인도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갈 때 길이고요. 노란색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갈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고창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을 지나서 가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 이제 지역 왕국의 왕들이 또 후한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당시에도 지금으로 따지면 여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벗어나고 국경을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발급이 잘 안 돼서 구류당한다든지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인도에 가서 10여 년 동안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안탑이 있던 그 사찰에서 불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현장이 번역한 불경이 한국에도 이제 그 전례가 되게 되고요. 이 당나라 시기였기 때문에 이 현장의 제자 중에서도 신라 출신들이 몇 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처음에 지도를 보고 아니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왜 굳이 삥 돌아서 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다 그 산악 지역입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협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미 실크로드라는 교역로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루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당나라 시기에 중국과 서양의 교통 노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장안이죠, 장안.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말이라든지 여기 중간에 보이는 빨간 점들이 중간에 기착점들, 그 다음에 이쪽 사막이나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오게 되면 오아시스 도시 이런 것들이 기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굉장히 큰 또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거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한반도화 해서 이제 바닷길 이렇게 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뒷부분에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크로드와 서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크로드는 2세기부터 5세기 당나라 시기 이때가 가장 전성기입니다. 실크로드라는 명칭은 1960년대 독일의 학자가 실크로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실크로드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크 다들 아시겠지만 비단길.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비단과 차를 수출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유리라든지 이런 사치품들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요 교역품이 실크, 비단이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 이전에는 동서문화 교류가 없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초원길이라는 그 북방에 쉽게 설명드리면 몽골 제국이 있던 지역에 그 초원길이라는 또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장 처음에 사용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실크로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게 되면서 한나라 시기부터 이제 실크로드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소고드인 2단계입니다. 2단계 사람들을 이제 이 당시에는 소고드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실크로드 묘역에 있어서 소고드인들이 중개상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 시기에도 그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관료로서 많이 등용이 되고 그다음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고드인들이 이런 그 유럽에서는 경제에 가장 장사를 가장 잘했던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렇죠?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고드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상, 오랑캐 호차를 쓰게 되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표현들이죠. 중국에서 봤을 때 다들 오랑캐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랑캐 상인들 쉽게 말씀드리면서
호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호떡이라고 그러죠, 호떡. 그 호떡 할 때 호자도 노랗게 호자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애들이 먹던 떡, 그 다음에 호두 이런 것들. 그래서 호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이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랑캐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뭐 것들을 보통 호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고드인의 등장을 보게 되면 그 진수가 쓴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서역사학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소라는 통행증, 지금 따지면 여권 이런 것들을 또 발급했다는 그런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고드인에 관한 이런 그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발굴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발굴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낭, 석굴에서 많이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낭 석굴에서 발굴된 문서들을 통칭해서 도낭 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라든지 불교 경전 뭐 이런 것도 존재를 하지만 당시에 그 국가에서 사용했던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 간의 서신, 그 다음에 토지, 매매 문서 이런 것들이 또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중국에 없습니다. 중국에 없고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그때 20세기 초반에 도굴이 돼서 유럽으로 많이 반출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 남아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고드인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6세기부터 9세기까지를 전성기로 보고 있고,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그 각 거점들 말고 중국 내부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거점들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소고드인 1단계 사람들이 중국의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만의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형성을 하게 되고, 요새로 따지면 안산에 무슨 뭐 그 다문화골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림에 그 중국 동포들 사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집단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장안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당나라 시기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오아시스, 아까 처음에 지도에서 보셨던 호타나 왕국, 그 다음에 중요한 투르판, 뭐 쿠차, 이런 그 오아시스 국가들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개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뭐 무역이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출발한 그 상인들이 이런 오아시스 국가를 거치면서 중국, 장안, 서안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많은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전파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투르판, 고창, 호탄. 아까는 오아시스 국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오아시스 국가지만 현재는 중국의 영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막, 여기 보시면 이제 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도시. 이제 중앙에 오아시스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아시스가 있고 야자수 이런 것들이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요새 탄압이 심한 지역이라서 조금 이제 요새는 뭐 가면은 치안 같은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행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투르판 유적지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흙으로 다 이렇게 대부분 만들게 됩니다. 이쪽 지역이 사막 지역, 황토 고원 지역이기 때문에 뭐 황토로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벽돌을 사용하는 건 명나라식입니다. 명나라. 한참 후가 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렇게 집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북경에서 보는 만리장성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명나라 때 완성이 된 것 때문에 벽돌로 되어 있고, 이쪽 지역의 만리장성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과 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인데 중국분으로 안 보이시죠? 네, 생긴 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종교도 틀리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형태, 아니면 이쪽에 과일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투르판 유적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도낭에 관련된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까?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도 그 도낭에 가서 도낭 유물들을 돈 주고 샀다고 얘기는 하는데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그냥 갖고 왔다가 그때 그 조선총독부죠.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가고 이제 남겨놓은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 보면 이제 그것도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보시면 굳이 뭐 중국을 안 가든지 유럽을 안 가도 도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투르판 문서입니다. 투르판 문서와 이제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요런 그 직문, 이 직문에 나오는 무늬는 신라에서 만든 직문하고 옷감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또 그 신라에서 만든 옷감이 그쪽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크로드의 기점, 종점이 서안이 아니라 한반도다 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고드 상인과 대상무역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캐러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새 뭐 그 캠핑카 이런 거 보면 캐러번 뭐 그런 명칭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거리 무역을 할 때 필요한 이런 그 상단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또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을 때는 수십 명, 많을 때는 수백 명의 이런 상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낙타 보통 뭐 30마리에서 100마리 이 정도에서 대상단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단을 꾸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명의 위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대규모 상단을 꾸려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단을 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실크로드의 그 오아시스 거점 도시들이 이런 대규모 상단들이 머물러야 되는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또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고디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중국의 신당서라는 역사책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고드인들이 무역에 있어서 그 뛰어난 그 재능을 갖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소고드인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입에는 꿀을 발라주고 손에는 악교를 발라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교는 풀이죠, 풀. 입에 꿀은 왜 발라줬을까요? 장사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언변이죠. 네.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손에 악교를 발라줬던 것 한 번 들어온 돈은 꽉 움켜잡고 절대로 못 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소고드인들이 무역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드인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성씨가 9개 성씨를 이제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씨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소고드계 사람이다. 뭐 그렇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호풍, 오랑캐 풍습이죠. 우리가 말하는 호풍이 유행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소고드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까 뭐 우리가 요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유대인들 고대 시기에 유대인들이 본인의 국가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단을 형성한 거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현대에 와서는 본인의 근거지를 떠나서 타 지역에서 집단을 이뤄서 사는 형태를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고드인들도 공동체, 디아스포라죠.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유학할 때 제가 유학하던 지역이 대도시가 아니었고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가 유학하던 도시도 중소도시인데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돼요. 1000만 정도 되는데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돌아다니다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 다음에 우연히 지나가다 한국 식당이라도 하나 보면 굉장히 반갑고, 그 다음에 북경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 이제 가까웠는데, 한국인 집단 거주지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길 명칭이 대학로, 한글로 뭐 대학로,
뭐 그렇게 뭐 붙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 출신, 같은 풍습과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런 형태가 고대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고드인들도 이제 그 공동체, 뭐 같이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그런 집단, 의식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일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던 이런 문화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그런 걸 체험하고 주변에 또 전파를 하는, 그래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풍,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화들이 이제 유행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9개 성씨 중에 대표적인 게 강씨, 그 다음에 안씨, 그 다음에 석씨가 가장 대표적인 성씨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안녹산입니다. 안녹산. 안녹산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녹산의 난. 안녹산이 난을 일으켜서 양귀비를 죽이죠. 그 다음에 안녹산의 난을 계기로 해서 당나라가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안녹산이 그 번진 세력이죠. 번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민족 출신으로서 이제 절도사라는 그런 또 지위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녹산이 대표적인 소고득의 사람으로 당나라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고드인들의 활동 거점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그 파란색 점으로 됐던 것이 점으로 보이시는 지역들이 소고드인들이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중국 내륙뿐만이 아니라 이쪽 해안가 주요 항구들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인이기 때문에 육로로만 무역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안으로 들어왔던 이런 상인들이 또 바닷길을 통해서 신라라든지 일본 아니면 동남아 지역까지 또 진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중국 전국 각지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보이는 육호주, 그 다음에 장안과 낙양, 요 세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영화족 자치주가 회족 자치주죠. 회족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다시피 이 지역도 회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항구 지역, 그 다음에 다른 내륙 지역에도 이렇게 거점,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당나라식인데요. 당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서양의 문화를 내가 직접 그 지역에 안 가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 시흥입니다. 안산, 다문화거리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나온 또 고등학교를 나와서 가끔씩 갑니다. 제가 중국에서 아까 한 12년 정도 유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학위 받고 들어온 지가 한 10년이 돼서 가끔씩 중국 음식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거기 가서 중국 음식도 먹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전 같으면은 중국을 직접 가지 않는 이상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들을 이제 집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나라 시기에도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당삼체. 당삼체는 뭐냐면 그 당나라 시기에 세 가지로 채색된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장식품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나중에 뭐 코로나가 이제 다 이제 진정이 되고 중국 여행 가시게 되면 당나라 시기 관련된 유적지에서는 당삼체를 다 팝니다. 현대에 이렇게 만들어서 파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색깔이. 원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로 요 세 색깔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얼굴을 보시게 되면 수염이 있죠. 턱수염이 이렇게 있고 콧수염이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노홍철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상인들, 낙타, 이런 그 소고대인들을 표현하고 이런 낙타를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장식품들이 유행했다고 볼 수도 있죠. 유행했다고 보게 되면 소고대인들이 실크를 통해서 당나라에서 특히 이 서안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으면 이런 부장품 이런 것들은 일반 평민들의 무덤에서 안 나옵니다. 대부분 귀족이라든지 통치계급 이런 사람들의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지배계층들 사이에서 이런 게 유행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손쉽게 이런 그 소그드 아니면 중동, 유럽의 이런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이런 또 벽화들도 이렇게 발굴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여빈도라고 그래서요. 그 당나라식의 사신들, 그 당나라에 했던 사신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깃털 달린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데 저걸 보고 고구려 사신이다.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프랑스에 보관된 그 도난 문서들이고요.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어느 민족 같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흑인입니다. 흑인. 우리가 말하는 아프리카 흑인상들. 그래서 이런 흑인상들이 발굴되는 걸 보면 이 당시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인들까지 이쪽에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다. 또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벽화라든지 발굴되는 유적, 그 다음에 발굴되는 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보통 당나라 수도 서안을 국제도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국제도시에 걸맞는 이런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했던 그런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번에 하는 특강의 주제와 가장 적합한 그런 또 지역이고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현재 서안에 가셔도 그런 문화들을 많이 또 이렇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국제도시와 외국인 사회 추적에서 장안, 서안이죠. 낙양, 그 다음에 양주, 광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하고 낙양은 내륙에 있는 중요 도시고요. 양주하고 광주는 해안가에 있는 해상 무역을 하는 중요 거점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장안, 양주 등지에서 돌궐, 당나라식에 북방했던 가장 셌던 유목민족이죠. 돌궐, 그다음에 페르시아인, 소고대인, 쿠차, 위구르 이런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런 중국의 각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전기에 보게 되면 이런 외국인 거주했던 외국인이 120만에서 200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에서 200만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인구의 2.5%예요. 근데 당나라 시기의 중국의 인구가 8천만입니다. 8천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땐 굉장히 적지만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도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했던 그런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크로드 뭐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풍 개원년과는 이제 당나라 초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호풍 이렇게 그 외국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현장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이렇게 또 불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오스교, 경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종교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전래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전래되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안 성벽입니다. 서안 성벽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밤에 되면 중국은 이런 관광지 유적지들을 다 조명 시설을 다 정말 잘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밤에 보면은 굉장히 멋지게 해놨고요. 여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서안 성벽과
해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성, 그죠? 당나라식의 장안성에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당나라 시기의 대당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중국의 수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평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울.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황궁이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정방형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요게 뭔가 조금 잘못됐는데, 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큰 시장. 하나는 서시. 이쪽이 서시고요. 이쪽이 동시. 그래서 왜 서시라고 부르고 동시라고 부를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쪽에 있는 시장에서 서시, 동쪽에 있는 시장에서 서시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데요. 동시는 별로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서시가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이 서시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 상인들이 여기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서시에 가시게 되면 서시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박물관에 당시에 서시 모양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게 서시 박물관입니다. 저도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이 하는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당삼채로 만들어진 이런 뭐 낙타라든지 속옷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밤에 그래서 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현대적인 시장으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은 다 당나라풍으로 이렇게 건물들은 지어놨고 안에 뭐 자파상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밤에 보면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명 시설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또 꾸며놨습니다. 나중에 서안 여행을 가시게 되면 서시는 필수 코스입니다. 필수 코스. 그래서 가이드들이 꼭 가는데 볼 것도 많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입장료가 없어요.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서 구경하시는데 큰 부담도 없습니다. 네. 당대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아까 120만에서 200만 정도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당나라 법률을 보게 되면 재화여인, 동류, 자상범자, 가위, 본속법, 이류, 자상범자, 법, 율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끼리 생긴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우리 당나라한테 이거 살인사건이 났어요. 당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살인사건이 났으면 당나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외국 사람들끼리 이런 살인사건이라든지 문제가 생겨나면 너희들의 관습, 너희 본국의 법률에 따라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굳이 그 사람들끼리 분쟁이 발생한 거를 정부에서 개입 안 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용적인, 편의적인 행정주의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곤과라고 있어요. 빈곤과는 이제 그 수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 빈곤과는 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뭐 경찰 공무원, 뭐 소방 공무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과가 나눠주게 되는데, 빈곤과는 뭐냐면 외국인들만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를 이제 빈곤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대 때 많은 그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을 보고 그 당나라에서 관직도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은 이제 빈곤과로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장, 외국 장수들을 등용해서 이제 장군을 임명한다든지, 번방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번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크로드라고 명명을 한 게 실크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실크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이죠. 유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기에 이 실크가 로마에서 금하고 등가, 금하고 같은 가격, 같은 무게의 금하고 비단하고 같은 무게면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그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 시대에 이게 그 상류층들이 이게 비단을 너무 사치를 하게 되니까 법으로 이 비단을 착용을 못하게 또 금지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이 서안 지역이라든지 내륙 지역에서 로마 시대에 그 화폐 있죠. 금화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활발한 무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출하는 건 비단,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산호, 호박, 루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열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말이 그 땀을 피로 흘린다 해서 한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사자, 뭐 타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 뭐 목숙, 석류, 뭐 서과는 씨과라고 그러는데 중국어로 씨과, 수박입니다. 우리의 수박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시기에 대무역하는 물품을 보게 되면 일상 서민들, 백성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그 사치품들, 옷감이라든지 향신료 이런 것들을 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아까 말씀드렸던 서안에 헌능이라고 했어요. 당나라식의 황릉. 여기서 코뿔소 상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뿔소는 중국에 없는 동물이죠. 그렇죠? 코뿔소는 중국에 없는 동물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얼마큼 이렇게 그 서안과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과 이런 문화라든지 문물 교류가 많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당시에 폴로 다들 아시죠? 격구가 중국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요. 좌식이 아닌 입식 생활들이 또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종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이 종이의 전파는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이 이제 패하게 되면서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이 이제 그 유럽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유럽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선지 장군인데 고선지 장군은 고구려 유민입니다. 당나라하고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고구려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아까 나왔던 도난 지역에서 이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서 이제 장군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나왔던 안록산의 휘하에서 이렇게 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공을 많이 세웠는데 결국은 그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책에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유민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죽게 되는 또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종이가 유럽으로 전파를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돼요.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종이를 쓰게 되면서 책이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책을 접할 수가 있어요. 책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성경이라든지 코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싼 가격에 보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의 어떻게 보면 전파에 있어서 이 종이의 발명, 종이의 사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식의 확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종이의 전파 이런 것들이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크로드를 통해서 다양한 종교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폴로고요. 이건 이제 당나라 때인데요. 당나라 때 아녀자들이 앉아서 체스를 하고 있습니다. 체스. 중국 하면 뭐예요? 장기죠, 장기. 장기를 안 두고 체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서양의 이런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서안, 장안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종이의 전파, 종이 만드는, 이거는 양가죽에, 그 전에, 종이가 전파되기 전에, 파피루스라고 해서 양가죽에 이렇게, 말려서 여기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양가죽 요거 하나 만들려면 양 한 마리 필요하죠? 그쵸?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이제 종이를 쓰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가격이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직물들, 요런 코랑, 이제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되게 되고, 직물도 옷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전래가 되게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이 보셨다시피 불교가 유럽을, 인도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전파가 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3세기부터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되게 되는데, 낙양에 백마사가 건립이 되게 됩니다. 백마사는 중국에서 처음 건립 때 사찰이 백마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중불교가 전해지게 되고요.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바로 불교가 이 시기에 이제 실크를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요거는 뭐 석굴 조형과 역경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이후에 많은 승려들이 인도에 갔다 오게 되면서 이제 서안에서 이제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뭐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온 건 아니죠. 이제 많은 책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같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서안 가시면 사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통 종교가 아니죠. 불교는 전통 종교는 아니지만 이런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또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이런 석굴들, 낙양에 있는 용문석굴입니다. 낙양에 있는 용문석굴들이 많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뭐 가게에는 특별히 관련이 없지만 중국에는 석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모도 엄청 크고 작은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석굴 하나밖에 없죠. 석굴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조각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 석굴이 없냐? 중국은 대부분이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 성분. 그래서 이 암벽 이런 게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화강암, 딱딱한 돌들이 많기 때문에 조각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국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구성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하기 굉장히 수월한 또 그런 조건입니다. 나중에 중국 여행 가시면 석굴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작은 거, 큰 거에서 웬만한 지역, 특히 이쪽 서안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보면 석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주로 이제 페르시아인들과 소그드인들이 이렇게 믿는 종교고 불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안에 전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은 마니교. 이거는 뭐 빛과 어둠, 뭐 이런 것들 하고 여기서도 이제 뭐 윤회 이런 것들을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욕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니교, 승려집단, 그 다음에 도랑에서 출토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거하고는 조금 틀린, 어떻게 보면 이슬람하고 비슷한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태교. 지금도 중국에서 유태교 믿는 중국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쪽 특히 서안 쪽에 가시게 되면, 서안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가시게 되면 유태교인들만 믿는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경교. 네스토리오스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자로 하게 되면 경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안에 가시면 성 안에 비림이라고 써요. 비림. 그러니까 비림이 뭐냐면 서안 지역의 각지에 사찰이 이런 데 있던 비석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한 군데 모아놓은 거고, 거기서 이제 탁본도 팝니다. 탁본도 파는데 비싸요. 뭐, 신라와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것도 있어서 살려고 봤더니, 그 사람들도 이게 중요한 건지 알더라고요. 아무리 싸도 3, 40만 원, 비싼 건 몇백만 원씩 부르기 때문에, 제가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별로 돈이 많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 뭐 크게, 뭐 이렇게 관련도 없고 그래서 전공하고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책자 같은 거 사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빌려서 본다든지 뭐 그렇게 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경교가, 그래서 비림에 보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이런 그 비문이 따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시기에 이런 경교가 중국에서 얼마나 유행했는지 그거를 기록을 해 놓은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요겁니다.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그래서 경교가 중국에서 어떤 과정으로 유입이 됐고 어떻게 유행이 됐는지에서 비문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탁본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유물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불교 이런 것들은 틀린 유럽에서 이렇게 전래된 종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큰 유행을 하게 되고요. 서안에 가시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슬람 사원 그래서 장안에 742년에 관련된 건립된 이런 사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불교 사찰들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진사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슬람 사원은 서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각지에 이 회족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 가면 다 이렇게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천진하고 북경에 이런 그 회족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진을 보는 사람 보면 흰색 모자를 쓰고 있죠? 그렇죠. 흰색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쪽 우르무치 이런 그 중동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분들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하고 봤을 때 분간이 안 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유학할 때 박사 동기가 한 명이 회족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겨울에 김치만두를 한번 만들었어요. 사 먹을 데가 없어서 김치만두를 만들었는데 김치하고 속으로 돼지고기가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그 동기를 불러서 이게 한국에서 유명한 김치만두라고 먹어라. 그랬더니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줬는데 보내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얘가 회족인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얘한테 돼지고기를 먹였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는 흔히 말하는 야매라고 부모님만 믿지 자기는 안 믿는다. 그래서 먹어도 상관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심하신 분들은 제가 아는 친한 교수님 중에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식당에 가시면 주방에 들어가세요. 도마 칼 일일이 확인 다 하십니다. 돼지고기 썰었던 칼로 딴 거 쓰면 안 되고 내가 먹는 음식은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사원 그래서 서안에 가시면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그 서안 중심에 보면 종루라고 있어요. 종루에 보시게 되면 그 주변으로 이슬람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시면 뭐 양꼬치라든지 양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거리가 또 시내 한복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제가 그 서안에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서북대학이라고 그쪽에 이제 중국 선배들이 몇 명이 이제 그 친한 선배가 그쪽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크로드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 제가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한국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서북대학교에 가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실크로드의 기점이 서안이고 종점이 서안인데 이 실크로드를 한반도까지 확장하는 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중국 학자들이 그 실크로드를 정보하는 중국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크로드는 서안을 중심으로 서쪽이지 동쪽을 실크로드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측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중국 학자들도 그러네. 한번 이제 서안을 중심으로 동쪽 실크로드를 한번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당나라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런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라는 게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서안을 기점으로 해서 문화가 전파가 안 됐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의 이런 직물들, 옷감들이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중동, 서역 지역의 유물들이 한반도에서도 발굴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서한을 딱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종점이라고 말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땐 좀 무리가 있고, 서한도 하나의 거점, 그 다음에 한국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신라사, 통일신라사 이때 하시는 분들은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종점을 한반도, 신라로 봐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떤 게 맞는지 제가 한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성과 포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근대 시기, 근대 이전의 시기에 보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나라, 청나라 이 시기에 뭐 이민족이 중국을 통치를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또 그 지배계층의 대다수는 한족들,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발달된 문화, 선진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신라 시대에 이런 그 견당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견당사가 뭐냐면 사신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 시기에 조국무역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조국무역 체제라면 당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봉관계죠. 이 책봉관계가 정치적인 책봉관계가 아닙니다. 무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런 그 책봉관계인데, 이 책봉관계 가지고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관점이 들어간 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허가권이죠. 우리 니네가 그 국가 대 국가로서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고받는 게 이제 이 당시의 책봉관계인데, 이런 그 조국무역 체제 하에서 견당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견당사를 파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라에서 당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게 되죠. 사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진 않죠. 선물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선물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선물로 100만 원어치를 갖고 가게 돼요. 근데 당나라는 당나라가 대국이죠. 황제국이죠. 그래서 선물 받은 것만큼 하사품을 주게 되는데, 그 하사품을 기본적으로 10배 정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다 주면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리고 또 신라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신 보내면서 왕이, 야, 이번에 가면은 이런 책 좀 구해오고 이런 것 좀 구해와라. 그럼 개인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당나라 황제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왕이 이런 거 필요하니까, 니네가 대국이니까 우리한테 좀 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받아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가게 되면 혼자 가지 않죠. 경제사절단 같이 가는 것처럼 이런 상단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국무역 체제에 있어서 사신을 파견하는 건 경제사, 무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당사를 당나라의 사신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법승, 승려들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유학생이죠. 이제 대당 유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저도 어떻게 따지면 대당 유학생이죠. 중국 가서 유학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빈곤과에 합격한 신라인이 70몇 명 정도 돼요. 합격한 사람만. 근데 갔다가 합격 못했던 사람까지 따지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또 이렇게 그런 바닷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라 뭐 김진추, 김인무, 뭐 김상광 이런 사람들이 견당사로 파견을 하게 되고, 178회에 걸쳐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또 당나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사신들을 당나라에 다 수차례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당나라로 가게 되는 주요 해안 노선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나침판이 아직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해안로를 따라서 이렇게 바레만을 통해서 이쪽 등주, 산동성의 등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영파, 아까 나왔던 양주, 영파 이쪽 지역은
나중에 이제 해안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가장 중점이었던 하카다 지역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일본과 무역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장보고가 해상 활동을 했던 시기에 이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여기 이제 적산포, 여기 등주, 산동반도, 그 다음에 영파, 그 다음에 이쪽 광주를 거쳐서 이제 동남아 지역까지 무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일본과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안으로 유입됐던 서양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외까지 이렇게 전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왔던 뭐 무역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뭐 무역만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문화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가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빈곤과 이런 것들, 애닌이 당나라 때 이제 일본에 갔던 그 승려인데요. 애닌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닌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를 못 구합니다. 배를 못 구하는데 등주에서 신라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신라방을 찾아가서 장보고의 배를 얻어 타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청해진을 들렸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장보고가 어떻게 죽고 그랬는지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데 애닌의 일기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시기에 장보고를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된 출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구해서 보면은 당시에 당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신라의 상황, 장보고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불교 양식 이런 것들도 전해지게 됩니다. 아까 뭐 이렇게 다 설명드린 거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라방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셨고. 신라방이라고 해서 꼭 신라에만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신라가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는 발해 유민들이 이 신라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출신으로서 당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뭐냐면 당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한반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법승 아니면 무역하는 사람 아니면 그 빈곤과에 응시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장보고도 있고 뭐 채치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안에서 장안의 중심으로 형성됐던 이런 외국 문화들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이런 또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문화를 그쪽에 전파하는 뭐 또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학할 때 제가 이제 석사를 30에 들어갔는데 제 석사 동기들은 다 중국 학생들인데 다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온 학생들이에요. 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다들 어리죠. 선배들도 다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술 먹을 땐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저하고 술 먹을 때 학교에서는 얘가 선배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형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술 먹을 때 항상 저한테 두 손을 따라주고 세 잔까지는 돌려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친구들한테 한국의 그 음주 문화를 이렇게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저도 뭐 폭탄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먹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중국 음식이 생각날 때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 분들에게 뭐 중국에서 이런 건 꼭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제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중국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소개하는 뭐 중간자 역할을 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런 많은 유학생들 아니면 구법생들이 또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가 이런 해상 무역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닌의 여행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고 신라에는 거주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산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각지에 당나라식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그 한반도인데 신라인들이 거주지가 하게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신라시대 왕릉입니다. 원성 왕릉하고 흥덕 왕릉에 이런 그 석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그 당삼체 보여드렸을 때 속옷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염이 있고 큰 코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석상이 신라시대 왕릉 입구에 석상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죠.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절대자의 무덤 앞에 이런 석상이 조성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서안, 장안을 통해서 이런 그 유럽에 아니면 중동 지역에 서양의 문화들이 한반도 신라까지 전래가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유리잔입니다. 유리잔이 일본에서도 비슷한 형태, 가위 이런 형태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문화들이 서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무역활동, 경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법생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전래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안이 중국에서 봤을 땐 서북변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니까는 현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시진핑이 1대1로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중요성이 부각이 됐는데, 고대 시기의 서안이 중국이고 중국이 서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 서안을 중심으로 그 다양한 외국의 문화들이 여기에 집결이 되고 여기서 다양한 외국의 문화들이 형성되고 또 중국의 문화와 서로 이렇게 융합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창출됐던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접경 인문학에 가장 적합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끝나면 서안은 꼭 한번, 서안하고 낙양, 아마 우리나라도 패키지가 많이 있습니다. 서안하고 낙양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패키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안은 나중에 꼭 한번 여행 가는 것이 여행지로서 꼭 추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경이나 상해나 이런 대도시, 뭐 발달된 도시와 또 틀리게 옛 중국을 맛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히 회족, 이슬람 문화를 체험하기 가장 적합한 또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